준비를 하고요. 네, 사실은 제가 저기 그 반짝이는 저 크롬 의자가 굉장히 탐이 나는데 제 다리 길이 한계를 아무래도 극복을 못해서 사실 시작하기 전에 몇 번 이렇게 트라이를 하다가 결국 포기를 하고 여기 앉았거든요. 괜찮나요 여기도?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광주 비엔날레에서 일하고 있는 안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과 같은 이런 비평 페스티벌에 비엔날레와 관련된 사람이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대부분 전시 감독이나 아니면 큐레이터 또는 참여 작가 정도가 되기가 쉽겠죠. 근데 저와 같은 비엔날레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기회가 많이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행사에 갑작스럽게 초대를 받고 나서 기획을 하신 강수미 교수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참석을 하게 되는 오디언스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한 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이 오실까를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광주 비엔날레 정책기획팀장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까를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그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광주 비엔날레가 20주년이 막 지나가는 해이죠. 광주 비엔날레는 다 아시겠지만 1995년에 처음으로 생겨서 올해가 2015년이니까 20년이 됩니다. 성년이 된다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뜻이고 또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비엔날레 자체가 단순히 전시만 하는 어떤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역할과 또 여러 그 미술계에서 어떤 기대감들을 충족을 같이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같이 가지고 간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고 제가 굳이 저의 입장에서 굳이 자세히 설명을 하기가 좀 광주말로 거시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광주 비엔날레는 아주 성년식을 호되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고 두드려 맞고 욕먹고 하면서 1년을 보냈고요. 그런 시간들이 지금은 약이 되어서 아직은 조금 상처가 덜 남은 것도 있긴 하지만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봐 주시겠지만 또 그런 작년에 겪었던 그런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기대를 다 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제가 오늘 되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 10년 동안 방금 저기 강수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찌어찌 하다 보니 10년 동안 한 조직의 사람이 그 조직에서 월급을 받으면 무슨 말만 하면 항상 변호 아닌 변호를 하게 되고 항상 홍보 아닌 홍보를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그러고 싶어서 나온 건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제가 그러면 한번 이렇게 사인해 주세요. 그럼 제가 좀 조심을 할 테니까 오늘 그냥 이런 자주 없는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광주 비엔날레에 대해서 좀 좀 제대로 전달해 드리고 싶은 욕심이 더 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광주 비엔날레를 포함해서 90년대 이후에 태동된 어떤 비엔날레들은 전시를 단순히 잘한다라는 것을 떠나서 미술 외적, 예술 외적의 어떤 환경들의 변화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겪으면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주 비엔날레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비엔날레들이 지난 20년 동안 마구 생겨났죠. 지금 물론 그런 비엔날레들의 규모가 또 그 성격이 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인 집계가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엔날레가 한 200개가 되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엔날레가 만 하더라도 10여 개가 돼요. 여러분들이 거길 다 못 찾아가 보실
보셨을 건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엔날레들이 마구 20년 동안 생기고 그런 비엔날레들이 이제는 큰 소리를 내고 있고 결국 그러다 보니 현대미술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문화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비엔날레 파운데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비엔날레 협회라든가 하는 그런 어떤 그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 있죠.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엔날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기관은 생긴 지가 한 4, 5년 되는 것 같고요. 비엔날레들의 정보를 공유한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네덜란드에 거주를 하고서 전 세계 비엔날레와 네트워킹을 만들고 있는 어떤 기관이죠. 그리고 2012년에 세계 비엔날레 협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비엔날레들의 어떤 일종의 함께 뭉쳐서 큰 일을 한번 동호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여태까지 따로 해왔던 이런 일들이 어떤 때는 한번 뭉쳐지면 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또 자연스럽게 또 각자가 활동하면서 또 내공을 다질 수도 있을 것이다 등등을 그 얘기를 하면서 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협회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엽니다. 뭐 주변에 있는 뭐 미술관 협회, 뭐 큐레이터 협회 등등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총회를 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벌써 100여 명의 회원들과 기관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비엔날레 파운데이션이나 비엔날레 협회에 대한 소개가 아니고요. 그만큼 비엔날레 지형이 많이도 달라졌더라. 그 달라진 그 기간들이 몇백 년이 된 것이 아니고요. 불과 20여 년이 되지 않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비엔날레라는 행사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솔직히 광주 비엔날레가 생겼던 20년 전에는 비엔날레가 뭔지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 비엔날레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뭘 하는 데인가를 사람들이 궁금해했었고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주 비엔날레 1회에 그 비엔날레를 보러 온 사람들이 160만 명입니다. 160만 명이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굉장히 상상하기 힘드실 건데요. 광주 자체에 아직까지 현재 인구가 140만입니다. 160만이라면 이게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무슨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예를 가끔 쓰는데요. 아직까지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기록입니다. 하나의 단일 이벤트가 관광 참여하는 그 관람객을 가장 많이 그 유치한 경우. 물론 그것은 실수보다 허수가 많겠죠. 첫 해기 때문에 뭔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다가 점점 줄어든 게 당연하겠죠. 사실 160만이라는 그 숫자가 비엔날레 할 때마다 온다고 생각하면 예?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줄을 서서 그 전시를 관람하다 보면 일단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이 줄을 꺾어서 거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전시 작품 감상을 할 수 있는 당연히 못하죠. 앞으로 그냥 계속 전진만 합니다. 그럼 비엔날레관 여러분들도 아셨겠지만 5개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냥 이 속도로 전진을 하다 빨리도 못 가겠죠. 사람이 줄을 서 있으니까. 전진을 하다 보면 이제 한 2시간 정도 걸릴 텐데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물론 중간에 쉴 수도 없고 화장실도 못 가고. 사실 이건 적절한 관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항상 광주 비엔날레를 찾아오는 그 관람객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시는 분들 항상 오시잖아요. 그리고 꼭 와서 봐야 하는 어떤 미술 쪽 관계자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관람객이 40에서 60만 정도를 항상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듯 이제는 비엔날레가 예전에 20년 전과 다르게 지금은 비엔날레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는 어떤 공식적인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어떤 글로벌 미술계에서는 빠져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네트워킹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가 되죠. 인사말들처럼 다음에는 무슨 비엔날레에서 만나자. 지난번에 보니까 너 무슨 비엔날레 안 왔더라. 너 지난번 어느 나라에서 그 비엔날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또 이제는 비엔날레 닉네임들이 막 붙게 되는데요.
비엔날레는 대표적인 문화 관광 사업이다. 이거는 현대 미술에 대한 어떤 미술 전시회가 아니라 관광 사업이 되고 산업이 되고 도시 브랜딩을 하는 어떤 도구가 되고 있다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굉장한 그 광범위한 해석들이 이제는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광주 비엔날레는 직접적으로 겪었고요. 또 이러한 영향들을 광주 비엔날레가 직접적으로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은 미술과 관계가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메르스가 주변을 힘들게 할 때도 이 자리에 지금 모여 계시니까요. 근데 아마 매 2년마다 비엔날레 오셔서 비엔날레를 관람도 하시고 또 뭐 직접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 뭐 여러 상황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세하고 정확하게 비엔날레에 대해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비엔날레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띄엄띄엄 아시죠. 그래서 요즘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은 이 선무당이 사람 잡다 그러죠. 이 띄엄띄엄 아시는 분들께서 여러 번 사람을 잡으셔서 제가 굉장히 당황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어진 30분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을 궁리를 좀 하다가 제가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주워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어떤 질문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가면서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잘 복잡한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쪽? 이렇게? 크게 4개의 뭐라고 할까요? 제 오늘 발표의 주제분들을 나눠봤다고 할까요? 비엔날레와 정책기획, 또 광주 비엔날레와 예술총감독, 참여작가와 작품 제작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작가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예산과 후원, 이 정도 4개의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말씀을 성실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게 지금 이 형식이 특별히 갖춰진 것보다는 굉장히 자유스럽게 저의 30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질문을 받거나 그래도 되나요? 예, 방금 허락을 받았으니까 혹시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 중에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 근데 제가 다 끝나고 나서 빨리 할게요. 끝나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엔날레와 정책기획. 제가 혹시 오늘 PPT를 아무렇게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굉장히 고심해서 고심 많이 하고요. 만드는 시간은 조금 짧았지만 그래서 엑기스를 압축해서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비엔날레 정책기획. 자, 비엔날레라는 것은 동시대 미술 한자리에 모아서 하는 전시죠. 여러분들이 비엔날레라고 하면 쉽게 접하는 것들이 뭐 전시기획, 전시감독, 참여작가, 뭐 등등등, 뭐가 또 있을까요? 현대미술의 담론? 뭐 등등등. 정책기획, 좀 생소하죠? 그러실 겁니다. 저도 정책기획, 비엔날레라는 것과 정책기획이 어떤 연관이 있고,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저는 소개받은 것과 같이 광주 비엔날레 정책기획팀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기획팀장이 된 지는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2010년 12월에 2010년도 광주 비엔날레 아시다시피 짝수회 행사가 일어나죠. 2010년도 전시가 끝이 나서 마무리가 될 단계, 그러니까 11월, 12월경에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역할을 강화하자, 또 전문적인 조직으로 만들자라는 2개의 모토를 가지고서 정책기획팀이라는 신설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정책기획팀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가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책기획팀이 신설이 되면서 자, 재단의 역할을 강화하자.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재단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정책기획팀은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너네들이 역할을 잘못했으니까 제대로 안 된 거야. 너네들 역할을 잘못했으니까 전시가 이런 거야. 너네들 역할을 잘못해서
관객이 안 오는 거야. 내지는 그리고 전문적인 조직. 이게 참 전문적인 조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설명하기가 광범위한데요. 전문적이죠. 근데 또 어떤 기준으로 보면 전문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때 코디네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코디네이터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예전에 코디네이팅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오늘 이런 행사를 오거나이즈 할 때 실행을 해주시는 분들이 코디네이터들이잖아요. 저희가 알기에는. 근데 이제 제가 2007년 정도인가 8년 정도 저희 팀에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제 코디네이터가 저희 팀에 있는 코디네이터가 집에 가서 조카한테 이모가 코디네이터야라고 말을 했더니 감독님 옷 입혀주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보는 코디네이터들은 드라마들에 주로 나오는 그런 코디네이터, 뭐 연예인 코디네이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뭐 큐레이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광주 비엔날레가 또 큐레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일을 시작해서 다음 달이 되면 10년을 꽉꽉 채웁니다. 2005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2016년, 15년, 10년이 되는데요. 10년 동안 비엔날레 조직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조직적인 두 개의 큰 변화는 전시팀장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어떤 그 스테이터스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정책기획팀이라는 것이 오늘 갑자기 생긴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 다에 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요. 저는 2005년에 광주 비엔날레에 와서 2006년, 2008년, 2010년 세계 전시를 전시팀장으로 전시를 실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전에는 저처럼 세계 전시를 계속해서 실행했던 전시팀장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전시팀장은 감독이 선임이 되고 선임되는 감독은 당연히 비엔날레 전시가 끝이 나면 계약이 끝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시팀장도 같이 계약이 끝나고 비엔날레를 떠나는 그 계약, 그 프로젝트만에 해당되는 어떤 인력이었던 거죠. 2006년도에 가장 크게 도드라진 부분이 2005년도에 도드라진 부분이 뭐냐면은 2005년 정도 되니까 이제 한 10년이 됐겠잖아요. 95년도에 창설해서 왜 10년 동안 비엔날레를 했는데 5번 행사를 치렀는데 재단 안에 남아있는 노하우가 아무것도 없니? 왜 그럴까? 어떻게 해결을 할까에 대한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방법이 그러면 전시팀이 노하우를 축적을 해야겠다. 그러려면 누군가 한 사람은 안 가고 계속 붙어 있어야겠다. 그래서 다음 전시를 또 하고 또 하면 자연스럽게 실행의 노하우라는 것은 축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그걸 왜 여태까지 못했는지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2006년 전시 이후로는 전시팀장은 감독과 관련 없는 재단에 소속된 직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어떤 부분에 큰 영향을 끼쳤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2006년 이후에 광주 비엔날레는 감독들이 외국 감독들이 선임이 되기 시작합니다. 외국 감독들이 선임되었을 때 어떤 그 전시 실행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치러낼 수 있고 그 다음 해에도 또다시 외국 감독을 데려올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는 그런 그 조건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시팀장이 결국은 계속해서 그 재단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유가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지금 가장 현대 미술계에서 가장 우리 인기 있는 가장 이름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한 사람 오쿠에 니저가 광주 비엔날레에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 총감독으로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저희 쪽 비엔날레 재단이 오쿠에 니저를 콕 집어서 자 올해부터 외국인 총감독으로 그 감독 체제를 바꿀 터이니 오셔서 전시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외국인 총감독이 10년 만에 갑자기 떨어지면 외부로 보여지는 감독이 이제는 한국 사람이 국내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네 이걸 떠나서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 부딪히겠죠. 커뮤니케이션이 단순히 영어를 말할 수 있다를 떠나서 이 조직이라는 것은 그 명령의 체계가 있고 결제의 라인들이 있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조건들을 감독한테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상황들이 1차적으로 생기게 돼버리는 거죠. 또 문화의 차이 큽니다. 자,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입장에서는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가겠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꿈에도 지을 수 없는 신정화 사건이 중간에 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오쿠이를 감독으로 데려올 때는 국내인 감독을 같이 공동 감독으로 만들어서 뭔가 재단의 이런 그 막연한 불안감, 외국인이 어느 날 와서 등치 큰 외국인이 이것저것 막 할 때 뭔가 중간에서 누군가가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할까? 자, 그러면 공동 감독 국내인으로 하나 만들어서 적절하게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게 해보자 라는 그런 그 내부적인 것들이 있었죠. 부분들이. 그런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게 불발이 되죠. 불발된 이유는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 어느 날 갑자기 감독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오쿠이 애니저는 자기가 공동감독으로 선임이 된지 알고 한국을 떠나서 가족들과 함께 북경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고, 갑자기 광주는 오쿠이가 공동감독이 아닌 단일 감독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기억하는데요. 어느 더운 여름 목요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북경으로 오쿠이를 찾아서 가라는 겁니다. 네, 자, 저희 그때 이사장과 이사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이메일을 써서는 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직접 보고, 자, 당신이 갑자기 공동감독에서 총감독으로 바뀌었는데 단일감독으로 할래요 말래요? 그걸 빨리 말을 해주면 우리가 내일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갔죠. 저 참 더운 거 싫어하거든요. 갔습니다. 근데 참 좀 먼 거리에 있었으면 그게 안 됩니다 해볼 텐데 북경이었죠. 제 일생에 가장 좋은 기간을 북경에서 보냈는데요. 자, 휴가 간 사람이 아무리 그 이메일 체크를 자주 한다고 해도 요즘처럼 2007년도에 스마트폰 이만큼 발달을 안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할 생각은 못 했던 것 같고요. 정말 호텔에 앉아서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단일감독?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갔었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그거에 대한 대답을 광주로 건넸습니다. 한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공식적으로 어나운서가 됩니다. 오크엠이죠. 광주변 2008년 예술총감독.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감독제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자, 올해의 정책은, 자, 내년 차기 행사의 정책은 1번, 2번, 정책 목표는 이렇고, 정책 과제는 이렇고, 목표에 따라 과제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정책은 항상 있어 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만큼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그것이 어느 만큼, 뭐라 그럴까요?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저희들이 드러나게 만들 때가 있고, 아니면은 그것들이 이렇게 다 뭉쳐져서, 나름 어떤 정해진 길로 갈 때는 분명히 뒤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이 정책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쿠이는 2008년 전시를 끝냈고요. 탄력을 좀 받았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그 전에 신정화 사건으로 진짜 힘들어 있을 때였거든요. 물론 그때 신정화 사건이 사실은 제가 작년에 겪었던 일과 비교하면은 참, 그것도 좀 사소한 게 되어버렸지만요. 2010년에는 또 새로운 어떤 현대미술계의 어떤 인기 스타를 광주 비엔날레 예술 총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마스밀리아노 지오니죠. 마스밀리아노 지오니는 그 당시에는 베니스 비엔날레를 하기 전이었고, 또 그 전에는 너무나 약간의 나이였고, 사람들이 굉장히 눈여겨보는 젊은 큐레이터 중에 한 사람이었었죠. 사실 마스밀리아노 지오니를 광주 비엔날레 전격적으로 총감독으로 발탁을 하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이렇게 큰 전시를 해낼 수가 있을까? 등등등을 고민하다가 발탁을 하죠. 물론 대성공이었습니다.
그 대성공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시밀리아노 전시가 어땠습니다. 전시의 내용이 어땠고요. 그래서 마시밀리아노가 만들어낸 어떤 현대미술의 담론 어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재단이 판단한, 재단이 결정한 정책에 의해서 선임된 감독이 얼만큼 그 역할을 수행을 해서 그것이 비엔날레 재단에 끼친 영향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부분을 차지해주는가 등등을 포함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너무 또 장하게도 2010년도에 전시를 확장시켜서 2013년에는 베니스에 가서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 만들어내죠. 그러면서도 항상 또 착하게도 항상 광주 비엔날 얘기를 입에 달고 다니죠. 이 전시는 광주 비엔날 2010년도와 어떤 연관이 있고 나는 2010년도 광주 비엔날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광주 비엔날은 갑자기 그 인지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해쯤에는 참 글쎄요, 이것이 과연 얼마큼 공식적인지 모르지만 세계 5대 비엔날레라고 막 신문지상에 나오기 시작하고 저희는 그것을 120% 활용해서 홍보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광주 비엔날이 있었고요. 지난해에 터전을 불태우라까지 제시카 모건의 터전을 불을 태우라까지 터전이 불이 탔죠. 거기까지 해서 이제 2013년 전시까지 마시밀리아노 지오니가 지나고 나서는 6명의 아시아 여성 큐레이터를 등용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제시카 모건이라는 또 히든 카드를 썼는데 이때는 제시카 모건의 가장 큰 백그라운드는 테이트 모던의 큐레이터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감독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선정 조건? 배경들을 제가 제 말 속에 조금씩 끼워넣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 전시 기획을 잘해야죠. 우리 미대 들어간 미대 학생들은 당연히 그림 잘 그리죠. 그러나 여러분들 미대 들어갔는데 그림 못 그린 사람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래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주목을 받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할 수도 있고 그럼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주목을 받는 작업을 했다고 합시다. 그 작업을 주목받게 하는 그런 기준들은 또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감독을 선정하는 조건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책이고 그것이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광주 비엔날은 이제 국제적으로 딱 포지셔닝을 합니다. 이제는 광주 비엔날은 더 이상 국내의 어떤 미술 이벤트로서 외국에 있는 작가나 기획자들을 막 데려와서 여기 한판을 벌리고 많은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죠. 실제로 그런 그 국제적인 관심의 정도는 비엔날레 오프닝을 할 때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자, 2006년도 비엔날레 오프닝 할 때 왔던 외국인 단순한 숫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뭐랄까요 그 성향이나 외국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분석들 그것이 2014년도에 왔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2010년도가 지나면서 이 정책기획팀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국제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 재단 자체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의 엄청난 기대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게 되고 또 재단이 단순한 전시 실행뿐만 아니라 재단 자체 가지고 차고 나가야 하는 기획 사업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체의 부서를 광주 비엔날레가 부서가 전시부와 전시를 실행하는 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 부서가 5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홍보를 하는 부서도 있고요. 마케팅을 하는 부서도 있고요. 저가 있는 정책기획을 하는 부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전체 부서를 하나로 총괄해서 이것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어떤 사령탑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대내외 업무들이 많아지고 해외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제는 사활을 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해외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해외의 어떤 인지도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게 2010년도부터 완전히 명시화가 되어서 굉장히 집중하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었죠. 그래서 정책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은 여러분들 듣기에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굉장히 어떤 기관의 배후에서 이 기관을 움직이는 힘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해라. 그 다음에 또 예술 총감독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감독을 선정할까, 또는 어떤 국제적인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획을 어떻게 할까 등등등으로 필요한 일들이 자꾸만 부과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제가 지금 방금 사인을 받아서 쪽팔리 갑니다. 자, 비엔날레와 예술 총감독. 지금 광주 비엔날레 2016년 예술 총감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이번 달 말에는 광주 비엔날레 내년 총감독이 누군지가 신문에 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광주 비엔날레 예술 총감독을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철저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자꾸 또 이분을 거론하게 되는데 이 배우에 또 신정아 사건이 있네요. 신정아 사건 때 총감독을 감독을 선정하는 과정의 문제가 가장 크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감독을 선정하는 게 투명하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를 검토를 해서 실제로 감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재단 안에서의 후보군들을 만들고 재단 외부에서 후보군들을 만들어서 그 후보군을 합합니다. 그럼 첫 번째 후보군들은 한 40명 정도가 돼요. 그 사람들을 막 압축을 해나가죠. 그래서 압축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또다시 외부에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압축된 후보를 최종 두 후보나 세 후보로 만듭니다. 이 두 후보나 세 후보들은 국내인이 있을 수 있고 해외인이 있을 수 있겠죠. 불러드립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다 다른 시간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직접 인터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광주 비엔날레 할 수 있을까? 인터뷰는 재단의 이사회에 갑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한 사람이 노미니가 되고 최종 그 후보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예술 총감독이 되는 거죠. 단계를 많이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그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습니다. 자, 광주 비엔날레는 다른 비엔날레와 비교를 해본다면 예술 총감독한테 많은 권한을 주는 편입니다. 많은 권한을 주어서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시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현들이 되도록이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크다고 외부에서 듣고 있고 실제로 광주 비엔날레를 실행하고 나간 감독들한테 자주 듣고 있는 말이긴 한데요. 요즘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 때는 땡 잡는다. 광주 비엔날레는 총감독한테 돈을 퍼주더라. 그러지 않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예산이 국비와 시비와 여러 가지 후원금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비엔날레들의 경우는 감독의 보상금이 전체 그 예산의 1%에서 5% 정도입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그 중에서도 1% 정도를 지급합니다. 1%의 그 보상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의 한 연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그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지 말아주시고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감독한테는 항상 부족하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죠. 참여 작가 선정. 광주 비엔날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열심히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참 이거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말 나도 하겠다. 물론 근데 열심히 활동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독들이 선정이 되면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에 거쳐서 리서치를 합니다. 비엔날레 재단과 비엔날레 재단 관련된 쪽에서는 국내, 물론 국외도 있지만 국내나 또 지역, 광주 지역 등등의 작가군이나 또 기관들이나 관계자들을 계속해서 리서치하게 만듭니다. 감독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라도 더 보게 만들죠. 결국은 눈에 들어오게 만드는 그 작품들이 눈에 띄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주변에 있겠죠. 레지던시도 있겠고 전시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포트폴리오가 주변에 이렇게 있어서 손에 접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큐레이터들하고 굉장히 활동들을 많이 해서 큐레이터가 작가들 알고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감독들의 리서치에 의해서 작가들은 선정됩니다. 작가 선정에 재단은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감독의 100% 보유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작 지원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제작 지원비, 뭐 쟤는 외국인이라서 많이 주더라, 쟤는 국내인이라서 덜 주더라,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제작 지원비를 주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는 신작일 때, 신작은 새로 작업을 하는데 그냥 새로 작업해도 되고 그럴 수 없죠. 신작에 대한 제작 지원비가 있고요. 현대미술 성격상 재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 제작 지원비가 있는데 항상 제작 지원비는 작가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단 자체는 정해진 예산의 규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작 지원비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게 되죠. 많이 지났어요? 알겠어요. 예상으로. 자, 광주 비엔날 예상 규모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관심 없습니까? 도대체 돈을 퍼준다고 하면 광주 비엔날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전시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한번 찍어보세요. 예? 50억. 예?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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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사한데, 다른 분들. 자, 저희가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국비를 받는 기관들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 어떤 평가라는 기관이 정해져 있죠. 최근까지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곳에서 평가를 받는데 저희가 이렇게 정하는 데가 아니라 나라가 정해서 돈 받았으니까 평가받아. 이런 시스템이죠. 당연하죠. 거기 그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나와 있는 데이터에 광주 비엔날레는 60억 전체 예상, 부산은 30억, 대구 사진 비엔날레 15억 정도입니다. 뒤에 이제 뭐 끝자리가 있을 텐데, 요것은 행사 연도예요. 비행사 연도 이것의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 총 전체 예산은 광주 비엔날레는 90억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것이 앞뒤로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이 중에서 전시 예산이 90억이 다냐? 아니죠. 전시 예산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전시를 위해서 오롯이 쓰여지는 예산은 40억에서 45억 정도?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하느냐? 국비는 그 중에서 40억에서 45억 정도, 전체 예산의 그 정도를 받게 되고, 결국 나머지는 자급자족을 해야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기 위해서 마케팅은 항상 열심히 돈 벌 궁리를 하는 거죠. 자, 현대미술과 돈 벌 궁리, 비엔날레 전에 작품 파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무슨 공청회 자리가 한번 있었습니다. 비엔날레가 무슨 놈의 예산이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지, 비엔날레 개막 때는 전부 다 나이트클럽 가고 파티하고 난리가 나더라. 이런 얘기 저 듣거든요. 그럼요, 비엔날레 개막할 때 파티해야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파티하러 갑니다. 근데 그 돈은 재단에 내는 돈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후원에 가는 부분입니다. 후원은 지금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크게 도드라진 현상이긴 하지만 비엔날레 참여를 하는 작가들의 소속되는 갤러리들이 모여져서 연합을 해서 전체 비엔날레 참여 작가와 비엔날레 관련자들한테 크게 뒤풀이를 행해주는 게 일종의 관행처럼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각국에 있는 어떤 후원 기관에서 자국계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후원을 합니다. 점점점 예산 부분 중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커진다는 거지요. 즉 그 말은 각 그런 기관이나 어떤 갤러리나 이런 부분들이 비엔날레를 통해서 자기들의 프로모션을 할 필요성들이 점점 커진다는 말이 되겠죠. 자, 이제 저의 복잡한 슬라이드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많이 받으면 혼날 것 같아요. 하나 정도만 받고 저는 제가 한 10분 정도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을 거라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초과하는 걸 참 싫어하는데 제가 초과했네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밥 먹으러 가야죠. 네. 그만할까요? 네, 고맙습니다.